정치를 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통치도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경찰의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헌병경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이 내정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심지어는 지금식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다 제복 입고 그다음에 칼 차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조선인들의 의병운동이 국내에서 여전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힘에 의해서 진압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무단 통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3.1월 만세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이 소위 문화적인 표면적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 거죠. 그래서 총독이 바뀌면서 3대 총독이 되면서 조선인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자유와 더 많은 경제적인 어떤 진흥 이런 것을 도모해 주겠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내세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통치 방식은 이제 이재희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인, 계몽운동가 혹은 유학자, 노동자, 농민층 중에서 다양한 친일파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을 치면서 표면적으로는 유화함.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이제 신문을 만들도록 이렇게 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신문이 이제 소위 말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92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조선인의 신문이 없었어요. 조선총독부의 신문만 있었습니다. 그 조선총독부의 신문이 가장 진보적인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를 조선총독부가 접수를 해가지고 명칭만 매일신보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인 신문, 지식인들의 가장 지지받는 신문을 싹 이름만 바꿔가지고 매일신문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 문화정치도 한번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1928년 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대공황을 둘러싸고 당시 제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그 공황을 극복할 것이냐, 이겨낼 것이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 중에서 이제 미국, 영국 이런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공황을 이제 소위 말하면 식민지의 확대로서 이제 해결을 해가려고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일본도 이때는 작은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의 소위 말하면 군부와 독점 재벌이 일본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유주의적인 정치인들을 일본이 몰아내고 소위 일본 군부와 독점 재벌이 연합을 해서 파쇼 체제를 형성을 해서 이제 파쇼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서 이때부터 일본도 식민지 확대 정책을 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에서는 1931년서부터 45년까지 시기, 일본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패전할 때 시기까지를 일본 역사에서는 15년 전쟁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일본은 계속 대외적인 팽창, 즉 식민지 확대 정책을 피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31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를 침공해요. 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침략합니다. 40년에 가면은 동남아시아, 41년에는 심지어는 하와이까지 침공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소위 주력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결국 미국, 영국, 미국에 의해서 이제 패전되면서 이제 패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는 31년서부터 45년까지 시기를 이제 제국주의 국가의 어떤 팽창기, 즉 15년 전쟁기예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당시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시기의 통치 방식이 어땠고, 조선의 주요 정책들이 어땠고, 또 그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어떻게 대항을 해갔고, 또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어땠었느냐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공포하게 되었고, 다음에 20년대는 토지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갖춰진 것을 통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증산된 쌀을 일본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저고가 저임금 정책을 이제 펴면서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이제 확대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이 시기 구분으로 다음 주에는 1910년부터 19년 시기, 그 다음 주에는 20년부터 31년까지 시기, 그 다음 주에는 31년부터 45년까지 시기,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이 시기인 31년부터 45년 시기까지는 37년에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훨씬 더 일본의 통치가 더 조선에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면 황국신민화 정책에서 조선인을 일본인과 서로 이제 혼연일체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조선어도 못 쓰게 하고, 뭐 이러면 정신대 문제 이런 것들 다 이 시기에 30년 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 다시 PT 자료로 돌아와서 2기까지는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하에 식민 시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사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주에 여러분들에게 과제 중에 하나로 제기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리 다시 한번 주지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굉장히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일본인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시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이제 뭐 영향을 주고 논쟁을 벌이게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시기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 시기는, 이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침략으로 규정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 이거는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만 조선인을 불행에 빠뜨린 통치였다는 견해. 이것은 대체로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견해들이죠. 견해들인데 이런 견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일본이 1945년 패망한 이후부터 1960년대 무렵까지는 일본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국민도 대체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는. 그랬다가 1970,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됐어요. 일본이 이제 경제적인 대국이 되게 되고 되면서, 두 번째는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 이건 좀 부당했다.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 통치하는 것은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만약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러시아가 뭐 지배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세에서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인들에게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일정하게 피해를 입힌 부분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조선에 이익을 준 측면도 있더만, 근대적인 어떤 사회로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일본인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선의의 악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계 역사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즉 영국 제국주의 국가가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영국이 인도를 수탈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일정하게 인도 사회를 근대화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 시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선을 수탈한 측면도 있지만은 조선 사회를 근대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이제 근대사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 정부가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고 일본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을 개발 지도했고, 동양 평화와 이란 양국의 안전 변형을 위해서 지성으로 일관한 일본의 한국 보호 통치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내세웠던 통치 슬로건이었어요.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30년대에 일본이 만주로 침공하면서도 그렇게 내세웠어요. 이거는 적게는 우리 살펴봤던 1904년 러일전쟁 때도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그거였죠. 그래서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백색인종의 대표자인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침략해 들어오는데 황색인종의 대표자인 일본이 맞아 싸움으로써 이 러일전쟁은 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일본 본국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일본의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대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선전을 했고, 그에 대해서 조선의 근대적인 지식인들도 열렬히 지지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근대적인 지식인들도 그 부분에서 찬동을 했어요. 그런 인식이 1930년대에 와서도 일본은 만주를 침공하면서도 이게 대동아 공영권, 네, 흐름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선전을 했고, 그것이 통치의 어떤 명분이었고 이런 것이고, 일본이 지금도 일본 지배층, 이런 자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다. 지금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은 패망할 때는 45년부터 한 60년대까지는 첫 번째 흐름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 80년대 이후에 일본이 경제 대국화하게 되고 70년대는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나름대로 그런 지식인의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다가 1980년대 이후에 일본이 보수주의하면서 일본이 그런 어떤 인식으로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를 서술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지금의 자민당의 일부 세력,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들이죠. 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자학사관이라고 했어요. 우리 일본국을 스스로 학대하는 그런 사관이다. 해서 80년대 이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어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한 것은 전혀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를 일정하게 근대화시켜준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흐름들이 점차 그 흐름들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커지게 되었고, 현재 자민당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10년 이후에 지금 패전 이후에 했던 평화헌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일본이 자위권을 확대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로 통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의 반성, 잘못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하는 흐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 당시에 자료상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그 안중근이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서 여순 감옥에서 자기의 사상을 펼친 거예요. 글이에요. 안중근이도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안중근이도 열렬하게 일본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했습니다. 당시 계몽적인 지식인들이 다 그 입장을 취했어요. 여기 맨 앞에 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서론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한 것인데, 안중근이도 이 보면은 러일 전쟁 때 한청 두 나라 인민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지금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을 다 그냥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제 이제 와가지고 일사조약 맺고 조선을 이제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것은 일본 천황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속은 것이고, 이것은 안중근이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슬로건, 그게 올바른 입장이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안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자립하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이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이토 히로부미가 그것을 이제 그 밑에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천황을 이제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제 사살을 해가지고 그런 입장을 갖고 안중근이는 법정 투쟁을 계속해 갔어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 이게 이제 동양 평화론 이런 입장을 제기했고, 그래서 일본 중에서는 이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 지지를 보내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여튼 이제 그것이 그 당시의 어떤 이제 지배적인 인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평가에서 이게 주목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논쟁이 굉장히 되는 것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어떤 측면, 이제 그런 측면이 지금 이제 한국의 역사학계와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에서 한국사 연구하는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어떤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주장의 요지는 이제 뭐 다양한 경향이 있지만은 주요 핵심만 차리면은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 공업화 시켰다라고 하는 측면, 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많이 사회 간접자원에 투자를 했다. 예를 들면 1910년대는 조선 총독부의 전체 예산 중에 30 내지 40%가 철도나
항만을 구축한다든지 철도를 부설한다든지 혹은 이제 신장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시설이 남아서 현재의 5, 60년대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조선인들이 관료나 기업가나 노동자로 하면서 근대적인 어떤 국가 운영의 어떤 경험, 근대적인 기술 이런 것을 습득을 해가지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이제 소위 한국이 그 독립된 이후에 국가를 건설해 갈 때 그것이 일정한 모태가 되었다, 기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통계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여기다 쏟아부은 돈과 가져간 그 금액이 뭐 심지어는 뭐 비슷하기도 하다. 그래서 뭐 수탈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통계학적인 책으로 접근으로 뭐 책을 한 권 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견해도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조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10년대, 그래서 1910년부터 19년까지의 일본 제국주의 통치 방식이 어땠고 그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정을 해갔는가, 그 결과로 어떻게 3.1운동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책을 한번 읽고 오시면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